이발사의 보물이 안에 있습니다. 내 손자는 작은 손가락으로 낡은 헛간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발사와 함께 보물찾기 게임을 해볼 거예요. 유아침부터 이 말을 하던 손자의 제안이었습니다. 이제 막 퇴직해서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재미있다.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창고 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했다. 먼지가 자욱한 작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뒤에서 열쇠가 찰칵 소리를 냈다.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문손잡이를 돌려보았으나 움직이지 않는다. 멀어지는 작은 발소리가 들리는데 이 순간 나는 갇혔다.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아들 부부와 함께 생활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최근 밥상에서 아들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숨죽여 나를 모욕하고 손주들 앞에서도 나를 놀린다. 내 손자마저도 내 아들, 아내의 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어두운 창고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데 복도에서 아들과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랑 얘기 좀 해야겠어. 그렇죠. 빨리 치우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아들 목소리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창고 안의 추위에 다리가 떨렸다. 청소하다한 무슨 뜻인가요? 생각만 해도 무섭다. 믿고 싶지 않지만 최근 사건들이 등불처럼 떠돌고 있다. 순모한 밤중에 아들과 아내가 조용히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밖에서 손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너 너무 시끄러워서 벌써 내 방으로 가버렸잖아. 태로 아들과 아내의 발걸음이 멀어지고 있다. 나는 손자가 걱정되고 나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느낀다. 내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잠시 후 다시 창고 문이 찰칵 소리를 냈다. 미안하다. 손자의 속삭임치릇같이 어두운 창고 틈새로 비치는 빛 속에서 손자의 작은 얼굴이 보였다. 이제 괜찮아. 내가 퍼벌을 지켜줄 테니까. 그 순간 마음속에 결의가 솟아오르는 거야. 나는 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자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더니 아들과 아내가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들었다. 나는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있다. 제 이름은 오카다 요시이고 65세입니다. 저는 45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퇴직했습니다. 이제 정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저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랬어야 했는데 그런 작은 꿈도 6개월 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무산됐다. 사이에 소리를 내다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결국 혼자 살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이타야 목적지. 어머니는 나에게 잠시 집에 맡겨도 되는지 물었고 어머니의 아들 켄타는 가족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다. 강제로 이사온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49일이 끝나갈 무렵이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자기주장적인 성격이 아니어서 첫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아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을 기억해 어려움을 겪을까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건 내가 손을 뻗었을 때부터 시작됐어. 그러나 아들이 자신의 결정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성적은 최하위이고 도박빚도 있다. 뭘 해도 오래 못 버티고 어릴 때부터 계속 이직을 해서 별 특별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에게 심하게 꾸중을 들었다. 아들은 그 사람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남편의 말에 늘 반항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오토였다. 아들의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정을 꾸리고 있다.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엄마, 오늘도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두통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 빨래도 청소도 다 나한테 맡겼고 아들은 아직도 빨래를 개고 있었다. 내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심심한 기분이 들거든요. 어느 날 아내는 자신도 어렸을 때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다시는 지고 싶지 않아요. 그 화난 말 뒤에는 거짓말이 있어요. 속는 것보다는 속이는 쪽을 택하는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은퇴 이후의 삶은 너무도 숨막혔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좀 더 여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불에 쫓기며 매일 쉴 틈도 없이 묵묵히 버텼습니다. 내가 힐링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힐링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7살 손자 카즈키는 오늘도 나의 유일한 구원자 이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웃는 얼굴은 천사처럼 보이며 나를 도와줍니다. 이때때로 그들은 차를 만든다. 내가 커서 푸르바와 함께 사진을 고쳐야겠다고 말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내가 너에게 줄게.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항상 스케치북을 가지고 다닙니다. 영화 속에서 남편을 자주 만나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내 손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마음을 잃었을 것입니다. 연구만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 오전에 낚시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던 카즈키의 이야기다. 남편의 말을 들어달라는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과 친구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그 화면에 영원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열고 남편의 의자에 앉은 뒤 조용히 눈을 감는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하는 남편 요시에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합니다. 미래의 아내와 그녀의 어머니인 아키코의 존재가 서서히 내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에서 말했다. 그 방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세요. 내 어머니는 공무원이셨지. 돈 많이 안 받나요? 자영업을 하다 남편과 이혼한 처가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당연한 듯 던지는 사람이다. 그 이후로 내 연금은 적습니다. 허영심과 사치 때문에 매달 적자라고 불평하면서도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 사람은 값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나를 돈만 있는 사람 취급한다. 나를 내려다보는 불멸의 존재가 있다. 그녀에게는 내 공무원 생활이 승리처럼 보인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너무 아프고 추웠는데 좀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일을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종종 생각했다. 내 아들들이 이토록 타락한 이유는 나의 잘못된 양육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가시 같은 후회가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아있게 해준 유일한 것은 손자의 존재였다. 나는 그 아이의 미소를 보았다.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은 그녀뿐이다. 나는 오늘 그녀 때문에 부엌에 서 있다. 나는 빨래를 말리고 목욕물을 데웠다. 남편의 장례식 날, 나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당신은 몫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엄마, 아빠는 생명보험에 얼마나 가입하셨나요? 일단 증명을 마쳤습니다. 카리의 아내와 어머니 아키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이 웃으며 돈 얘기를 나누는 모습과 증거 냄새가 마음을 어둡게 했다.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아들도 장례식장에서 스마트폰만 가지고 놀고 있어서 리셉션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더웠어요. 아빠한테 퇴직금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유산은 어떻게 되나요? 그날 밤 찻집에서 느닷없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 안에 무엇인가가 찰칵 소리를 냈다. 모기지 상환으로 인해 남은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조용히 말하자 아들은 나를 한 대 치더니 옆에 처가의 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어떻게 웃음을 터뜨렸는지를 잊을 수 없다. 이봐요, 당신이 그것을 사용했어요. 내 딸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동의합니다. 아까 내 엄마 얘기 좀 하자. 그렇게 웃고 있는 부모들과 아이들에 둘러싸여 나는 차를 들고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나는 마유노미를 향해 시선을 내렸다. 나는 화가 났지만 그것을 깨닫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는 나를 뜨거운 물로 목욕시켰습니다. 아들은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글쎄요. 우리 엄마도 돈이 많으셔서 조금 나눠도 괜찮습니다. 귀머거리. 나는 잠시 동안 내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보다 그 둘을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모두 집에 있어요. 애 들어오느니 집은 너무 크죠. 방 하나라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부서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데 왜 내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나는 남편의 서재를 허락 없이 열려고 하는 아내의 손을 즉시 잡았다. 거기 있어요. 아직 추억이 남아있으니까. 내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고 아내의 얼굴에는 잠시 분노한 표정이 떠올랐으나 이내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세요. 그럼 기억이 지워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방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것이 내가 말한 것입니다. 답장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내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손자뿐이었다. 이발사 나 여기 있어요. 마음이 편해진다. 그는 작은 손으로 내 무릎을 만지며 부드럽게 빨래 개는 것을 도와준다. 나에게 저저녁 식사 후 나는 부엌에 서서 그녀를 위해 차를 좀 끓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보니 그 손자 얼굴에도 그림자가 생기고 예전보다 웃는 것이 줄었습니다. 나는 더 자주 저녁 식탁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무슨 일이야? 몸이 안 좋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무서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손자가 불쑥 내뱉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가슴을 쥐고 있었어.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나에게 어머니와 내가 여기서 같이 산다고 말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세를 내지 않아도 빌릴 수 있으니 그게 문제다. 나는 즉시 아내가 집세를 낸다고 대답했다.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우리 부모님도 가족인데 왜 내가 너희 셋을 다 상대해야 해? 하지만 난 이미 양손이 꽉 찼어. 그러자 아내는 말없이 나를 내려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정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인색하다. 그 말이 내 귓가에 계속해서 울려 퍼진다. 처가의 어머니가 이 집을 떠날 때 그녀가 취하는 발걸음은 믿기지 않는다. 마치 집에 오는 것 같았어요. 사실 당신은 내 앞에서 연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뺨을 때리더군요. 며느리 어머니는 공무원들이 편하게 지내도 괜찮다고 반박한다. 나에게서는 항상 어떤 종류의 이상한 적대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금을 넉넉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나를 분명히 질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열심히 일하고 연금도 받고 있어서 빛을 비춰주려고 하는데 그림자 속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도 그걸 알고 있었어. 결국 손자를 돌보는 것이 내 일이다. 여행을 가면 집에 자리를 달라는 부탁을 한다. 이 말을 하고 엄마와 딸은 매일 같이 나가서 놀아요. 나는 왜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틀렸나요? 내가 그녀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했더라면 그녀는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내가 가난하게 자랐는가? 집안에 퍼진 것은 웃음이 아니었다. 한숨과 침묵의 압박. 그래도 아직 그 아이가 있고 나를 지켜주는 건 손자뿐이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 내가 멈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어. 어느 날 내 손자 카즈키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자랑스럽게 스케치북을 내밀었습니다. 나 여기 있어. 파르바. 이것 좀 봐. 사진에는 부드러운 손길로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는 모습이 담겼다. 이 표정까지 세심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다. 손가락으로 그림을 쓰다듬다 보니 눈 속 깊은 곳이 따뜻해졌습니다. 축하해요, 카즈키님. 저를 이렇게 주의 깊게 봐주셔서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다. 밖에서 희미하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듣고 또 들어야 했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설레게 했다.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준비해뒀으니 오늘 밤에 치울게요. 그러자 아내는 이제 내일부터 자유로워지셔도 된다며 웃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다. 나는 내 인생이 가족의 손에 끝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잠을 자려고 하다니 믿을 수 없어. 그 보바는 어디로 갔나요? 벌써 먹었나요? 진정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신은 사라질 것입니다. 요글세. 나는 오늘 밤에 그것을 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걸 먹으면 엄마는 그걸로 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선반에 갖다 댔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그 아이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절망으로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연금이 있었다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입 빼어 물었는데 맛있었어요. 아들과 그의 아내, 며느리의 어머니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내 얼굴을 지켜보고 있다. 나는 깨어나지 않은 채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카즈키, 너도 먹어야 해. 손자가 머뭇거리는 것 같아 조용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다이어그램을 보냈습니다. 손자가 그것을 받자 웃으며 덤마 아빠, 이거 독이에요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잠시 공기가 얼어붙었고 아들은 숨을 헐떡였고 아내의 얼굴은 움찔했고 신부 어머니는 창백해졌다. 입을 틀어막고 얼굴에 튀김을 뱉어낸다. 나는 예상대로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당신은 나를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뒤에는 분노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일이었다. 아내의 어머니는 기침을 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녀는 독을 먹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진짜 독은 버렸으니 이제 튀김뿐이다. 요새 사람은 눈을 크게 뜨고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신부의 어머니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자를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나 침묵을 깨뜨렸다. 이것은 희극이 아닙니다. 고함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고 테이블의 분위기도 확 달라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을 죽이려던 게 바로 너희들이었다.
나는 내 어깨에 기대어 들뜬 숨을 쉬고 있는 며느리 엄마에게 도망쳐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어디서나 그런 말이 나오나요? 그 거짓말에 며느리 엄마는 의자에 쓰러진다. 며느리는 일어나 엄마에게 달려간다. 그녀는 잠을 자려고 했지만 손자가 그녀의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멈춰 서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모든 것을 말하자 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을 열었다. 500만엔 빚을 갚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입술이 떨렸다. 다 고백했어. 처가와 처가는 독이 있는 음식으로 나를 죽이도록 부추겼고 내 시신을 산에 묻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연금을 계속해서 받기 위한 완전 범죄. 눈을 감았는데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슬프고 한심하다. 너는 이미 내 아들이다. 아니다 짜내라고 했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바닥에 몸을 비비며 사과했습니다. 나는 내 손자인가 지키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일하러 가십시오. 내 말에 두 사람은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고 흐느껴 울었고 나는 조용히 친척들에게로 갔다. 모든 계획을 전달했다. 은행 직원이 빚을 대신 인수받고 그 대가로 그의 아들은 엄격한 감독과 재교육을 받는다. 주어지기로 되어 있었다. 이 계획에 대한 소문은 회사에도 퍼지고 아들은 자신과 처모인 아키코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가식과 허세로 살아온 그녀는 동네에서 평판을 잃고 고립됐다. 떨리는 마음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확실히 믿었다. 나는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킬 수 있었다. 그 느낌이 나를 지탱해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근처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아들은 드디어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 안의 상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와 내 아들, 그리고 그의 아내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듣고 느낀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날카로운 가시처럼 남아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것은 내 마음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내 손자 카즈키는 내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였다. 아침에 나는 손을 흔들며 떠나겠다고 말했다. 내가 집에 오면 그는 나를 꼭 안아준다. 그런 일상이 나를 지탱해 주었지만 그 사건의 충격은 손주들의 마음에도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었다 한밤중에 갑자기 눈물이 터질 때도 있고 묵묵히 흐느끼며 묵묵히 등을 끌어안기도 합니다. 그 아이는 이제 겨우 7살이에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이발사에게 상처를 주려고 했던 현실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 이발사가 왔어. 그렇게 속삭여도 손자의 작은 마음에는 아직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남아있다. 유문득 서재에 들어가게 된 나를 발견했다. 나는 선반에서 남편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남편의 웃는 얼굴을 보며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란 것은 우리에게 뭔가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당신은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자랐지만 옆에서 지켜보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올 수 없었다. 어쩌면 나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야 했는데 그러는 동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럼에도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가 더 이상 슬픔을 겪지 않도록 그 사건 이후 처가의 어머니는 집과 연락이 끊겼어요. 며느리 어머니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적어도 다행이었어. 비록 평화로움과는 거리가 멀지만 하루하루를 차근차근 쌓아가면 뭔가 이룰 수 있습니다. 조금씩 바뀔 수도 있어요. 손자가 좋아하는 다마고야키를 주방에서 튀기는데 문득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아이의 미래는 분명 이럴 거예요. 그 밝은 날을 구해준 힘이 반드시 그 아이를 어른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나는 아무리 아파도 손주들 옆에서 이 집에서 계속 살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싶은 게 있어. 그것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그날부터 정확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무렵이었지.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문 밖에는 경찰 수첩을 들고 있는 형사 2명이 있었다. 서 있었다. 당신의 이름은 오카다 요슈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대해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슴이 쿵쾅거리고 뭔가 잘못됐다는 예감이 들었다. 나는 형사의 말을 믿었다. 내용이 어려웠어요. 사카이 아키코 씨는 쇼핑센터 계단에서 밀려 내려왔고 그 가해자는 바로 나였습니다. 이 마라다무루피 그 자리에서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경찰은 침착하게 계속했다. 현장 보안 카메라에는 그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포착됐다. 그게 내가 말한 거야. 당신에게 알려주는 연상녀의 독특한 모자와 스카프 영상 속 인물은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의 아내는 어머니는 자신이 틀림없이 아들의 어머니인 오카다 프레슈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몇 시간 뒤 수색이 시작됐고 문제의 영상 속 인물은 옷장 안에서 발견됐다. 비슷한 코트 스카프 모자를 발견하고 형사가 그것을 들어 올렸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저는 집에 혼자 있었고 남편 방을 조금 청소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만난 적이 없다 즉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우리는 추가 공격을 가했다. 소요됩니다. 시어머니의 아들인 켄은 시어머니가 첫눈에 반한 순간부터 어머니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품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씨는 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말을 예전부터 했다고 한다. 내가 믿었던 것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얼마나 더 배신당할 수 있는가. 아마도 이논의 마음에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지만 메마른 마음은 텅 빈 구멍처럼 메아리 쳤다.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은 내 손자뿐이었다. 경찰의 삼촌과 할머니가 그러더군요.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작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지만 누구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아이의 증언에 따르면 형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저는 거의 매일 경찰에 전화를 받았고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질투하지 않나요? 당신이 나에게 질문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은 산만해진다. 어머니는 그 여자를 위해 죽고 싶다는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울렸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는데 그냥 그랬어. 누구보다 묵묵히 견뎌 방금 왔어. 하지만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내 침묵을 다시 썼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중의 시선도 마찬가지였다. 바뀌었다. 경찰이 동네를 순찰하고 사람들에게 신문을 하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다.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외로움이 조용히 나를 삼켰고 마침내 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체포됩니다. 사실은 내 앞에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기 앉아 몇 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었고 손자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네요. 그 소리는 나를 너무 힘들게 했고 나를 현실에 묶어두었습니다. 여기서는 무너질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미 한계였어. 마음과 몸의 어둠 속에서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지만 돌아오는 목소리는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대중의 시선은 시간이다. 무엇보다 춥다. 저는 사건 보도가 퍼지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카다의 아내 어머니는 칼로 찌르겠다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범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은 목소리가 동네 곳곳에서 들려왔다. 나는 그 소문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습니다. 제 아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들을 밀어냈다. 분명히 그는 그의 어머니가 그랬음에 틀림없다고 친척들에게 말하면서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내가 고립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더 이상 인사도 받지 못하고 우편함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예훼손 전단지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끌리게 됐다. 일어서다. 손자가 손을 잡고 이끌자 나는 비틀거리며 따라갔다. 조용한 복도를 지나간 지 오랜만이었다. 나는 남편의 방문을 열었다. 이곳저곳 그의 존재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중요한 곳, 먼지로 뒤덮인 문서들, 그리고 오래된 컴퓨터와 사건 당일 할머니가 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셨죠. 그 말은 갑자기 마음속 깊이 간직해두었던 추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날 저는 남편이었습니다. 방을 정리하고 있었어. 갑자기 그 컴퓨터를 열었을 때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윅데이. 일요일에 남편과 통화하던 낚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줄도 몰랐던 친구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세상을 떠났다.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연락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전화로 왕자님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든 로그가 남아있음. 날짜와 시간은 물론 낚시 친구들과의 대화도 영상으로 화면에 기록됩니다. 아내의 어머니가 쓰러진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이 컴퓨터를 열어보고 있어서 나도 궁금해서 손자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작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무게가 실렸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손자를 껴안지 않을 수 없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빛을 보았습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잡고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이것이 나의 결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를 의심하며 바라보던 경찰의 표정이 살며시 달라지는 것을 느꼈고 나는 긴 터널 끝에 드디어 빛의 입구에 섰습니다. 손자 덕분에 저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고 마침내 깊은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불안한 마음은 아들과 아내였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촬영한 보안 카메라 영상을 재분석한 결과 영상에서 해당 인물을 발견했다. 체격도, 걷는 스타일도 나와는 확연히 달랐다. 또한 결정적인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카메라 영상에 담았다. 처음이었다. 제가 입던 옷과 똑같은 옷과 모자를 준비해서 짝퉁으로 입었어요. 그는 현장을 떠날 때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마침내 아내가 입을 열었다. 보험 사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는 고액의 장애보험에 가입한 뒤 곧바로 처가의 어머니 아키코와 공모해 사건을 조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가 계단에서 떨어진 것은 내 잘못이었다. 내 부상도 좋은 징조였고 나를 비난하기 위해 옷과 모자로 변장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뒤에는 아들 모쿠토가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대신 어머니가 하던 일을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변장까지 했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때의 절망과 두려움이 다시 내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입을 것이다. 세 사람은 보험 사기, 국가허위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서 복도의 발소리가 울려 퍼진다. 나는 치태의 가족을 보았다. 며칠 뒤 면회실로 불려갔고 유리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내였다. 그것은 나의 어머니 아키코였습니다. 당신의 생활 방식은 나에게 어려웠지만 당신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닮아서 실망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고 단지 죄책감과 분노만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법정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에서 쌓인 증거 앞에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네요. 유적이 사람을 쓰러뜨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목소리에는 감정도 없고 후회도 없었다. 울고 있는 변호사의 말을 가로막고 객석에 앉은 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이 중얼거렸다. 나의 어머님이한 내가 일어섰어.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아들을 밀어내는 거친 말은 나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내의 어머니는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그녀의 아들은 보험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했다. 그녀는 직장과 집을 잃었고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길 바라며 마지막 희망을 나에게 돌렸습니다. 너무나는 고개를 저었다. 스스로 일어나세요. 그것이 당신의 구원입니다.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여지가 없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부모를 끌어들이기 위해 강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본 적이 없다. 그 빛나는 말은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이게 만들었습니다. 매칭하면서 어딘가에서 마침내 내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조용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나 자신과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감정이 사라진 마음의 따뜻함이 돌아왔다. 그는 나를 다시 데려왔다.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빛에 드러난 후에도 내 마음은 완전히 맑아질 것입니다. 없었다. 진실이 입증되더라도 우리가 가족으로서 가졌던 유대감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들은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해고된 이후로. 그는 직업을 바꾸었지만 어디를 가든지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은 결코 퇴색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예전의 자신감을 잃고 그림자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른 남자와 재혼했지만 곧 같은 실수를 또 저질렀습니다. 남의 돈으로 편하게 지내는 가치관은 아마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다시 경찰에 연행됐다. 이번에는 그녀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신부 어머니가 경찰서에서 돌아올 무렵 치매에 관한 최초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입에서 예전처럼 날카롭고 독설이 나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교회의 작은 요양시설에 입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이 조용한 일상이 최고의 형벌일 수도 있다. 아니 그리고 나손자와 함께 생활하다 재판이 끝난 뒤 정식으로 진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나는 또한 호적에 따르면 이 아이에 만들었다. 나는 이 아이의 꿈을 온 힘을 다해 지켜낼 것이다. 나는 해야 한다.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다음 날 손자와 나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나는 마트에서 사온 쇼트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작은 목소리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우리는 이것이 바보가 준 스케치북에 내가 그린 그림이라고 서로 말했다. 너무 행복해요. 엄마 아빠의 작은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지만 퍼버는 항상 내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기뻐요. 손자의 외로운 마음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내 마음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이후 이번 주말에 등산을 가는데 오랜만에 몸을 움직여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나는 그 공기를 마시고 싶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전에 산에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없고 보통 밖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왜 우르릉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울림이 퍼지는 걸까? 그것은 가슴에 느껴지던 불편함이 심각한 것으로 변한 것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계에 별 관심이 없던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축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신부 어머니께 전화까지 했는데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기쁘기보다는 설렜다. 지가 이겼어. 주방에 준비되어 있는 것은 3살 아이를 위한 튀김과 손자가 싫어한다고 하는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 손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춥고 사람도 많고 축하하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몇 번이나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내는 계속 웃으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가슴속에 조용히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것은 그러자 손자가 내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오늘은 보물찾기 하러 가자고 말했다. 보물찾기. 손자는 어색하게 웃었다. 평소의 행동과 조금 어색하고 달라진 느낌이 들었지만 손자에게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손을 따라갔다 안내받은 곳은 오래된 창고였다. 보물은 안에 있었어요. 손자는 작은 목소리로 나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재촉했다. 날은 어두웠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치쿠 돌아서자마자 문이 닫히며 자물쇠가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다. 카제키. 그때 어린아이가 얼마나 보고 느끼고 인내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소녀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최근에 남편의 방 정리를 마쳤고 남편의 기념품을 정리하고 벽에 새로운 물건을 걸어두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족 사진으로 장식. 남편은 그 컴퓨터를 혼자 두고 가끔 낚시하는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곤 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반면에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전 부인도 사기죄로 다시 체포되었으며 더 이상 그들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엔 업서전처의 어머니 아키코 씨는 요양원에서 조용히 살고 있지만 방문객은 없다. 분명히 예전에는 말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먼 곳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들은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어딘가 소소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딱 한 번 나에게 연락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고 나는 곧 대답했다. 혹시 모르니 스스로 회복하세요. 그러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당신은 인생을 계속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을 짓밟음으로써 얻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손주들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각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